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수익률 높은 펀드를 고르려고 밤새 비교하고 전문가 추천을 따라 사고팔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수수료만 빠져나가고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라. 단순하고 지루하지만 50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29년 5월 8일 미국 뉴저지주의 작은 마을 버로나에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존 클리프턴 보글. 훗날 사람들이 잭이라고 부르게 될 아이였습니다. 보글 가문은 부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메리칸 캔 컴퍼니라는 거대 기업의 공동 창업자였고, 아버지도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버로나의 넓은 집에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해에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겁니다. 보글 가문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8식구가 좁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취해서 돌아왔고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어린 잭은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10살이 되자 잭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배달했고 잡지를 팔았습니다.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교육만이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잭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데이비드와 함께 잭은 뉴저지 해안가의 마나스칸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두 형제의 성적은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명문 기숙학교인 블레어 아카데미로 전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아야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블레어에서 잭은 숫자에 빠졌습니다. 수학 계산이 재미있었고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블레어는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잭은 집을 떠나 생활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데이비드와 함께였지만 둘 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방학에는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1947년 그는 우등으로 블레어를 졸업했습니다. 동급생들이 뽑은 미래에 가장 성공할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깝게 수석은 놓쳤지만 모두가 잭의 앞날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프린스턴 대학교였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잭은 합격했고 대학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부유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체육부 티켓 매표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잭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가난하게 자라면 성공할 확률이 70%고 부유하게 자라면 40%일 수도 있습니다. 프린스턴의 경제학과에는 뛰어난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참여한 더글라스 브라운, 게임 이론의 선구자 오스카 모르겐슈텔은 같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잭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1949년 12월 대학 3학년이 된 잭은 졸업 논문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케인스나 마르크스를 다시 분석하는 건 싫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쓰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포춘 잡지를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스턴의 큰돈이라는 제목으로 뮤추얼 펀드 산업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당시 뮤추얼 펀드는 아직 작고 논쟁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잭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운명처럼 그 기사를 발견한 순간 그는 졸업 논문 주제를 뮤추얼 펀드로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잭은 뮤추얼 펀드 산업을 파헤쳤습니다. 130페이지짜리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투자회사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잭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수료와 비용을 빼고 나면 펀드 매니저들의 전문성이 투자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1살짜리 대학생의 논문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훗날 투자 역사를 바꿀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논문의 한 문장은 이랬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시장 평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잭은 1951년 우등으로 프린스턴을 졸업했습니다. 취업할 곳을 찾았습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목표였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링턴 펀드의 창업자 월터 모건이 잭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모건은 감명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보다 펀드 사업을 더 잘 안다. 모건은 잭을 고용했습니다. 웰링턴은 미국 최초의 균형형 뮤추얼 펀드였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였습니다. 1928년에 설립됐고 대공황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잭은 거기서 경력을 시작했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55년에 이미 부매니저가 됐습니다. 월터 모건은 잭을 아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모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잭은 모건에게서 투자 철학을 배웠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잭은 모건을 스승으로 정신적 멘토로 여겼습니다. 잭은 웰링턴이 하나의 펀드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1965년 월터 모건은 잭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의 시장은 열광의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고고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보다 화끈한 성장주를 원했습니다. 웰링턴의 보수적인 균형형 펀드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잭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합병이었습니다. 1966년 잭은 보스턴의 투자자문사 손다이크 도란 페인 앤 루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베스트 펀드라는 공격적인 성장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 파트너가 운영했고 당시 가장 뜨거운 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콤펠드라는 투자자가 합병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잭은 스위스 제네바까지 날아가서 그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결국 콤펠드는 물러섰지만 떠나기 전에 잭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친구, 조언 하나 할게. 저 아이베스트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자네가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자네가 그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네를 자를 거야. 잭은 36살이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합병 초기에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1968년 업계 잡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표지에 잭이 실렸습니다. 미식 축구 쿼터백처럼 공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보스턴 파트너들이 그 공을 받는 일러스트였습니다. 회사 자산은 빠르게 늘었고 잭은 1970년에 웰링턴 뮤추얼 펀드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꺾였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화를 불렀습니다. 웰링턴의 주력 펀드 자산은 1965년 20억 달러에서 1975년 4억 8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 주가는 주당 50달러에서 4달러 25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잭은 인정했습니다. 내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다. 미숙함과 근거 없는 자신감의 결과였다.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무시한 어리석음이었다. 보스턴 파트너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1974년 1월 23일 웰링턴 경영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습니다. 잭 보글은 해고됐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 뒤 잭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레딩 터미널 역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웰링턴에는 두 개의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용사 이사회였고 다른 하나는 펀드 자체의 독립 이사회였습니다. 운용사 이사회가 잭을 해고했지만 펀드 이사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잭은 펀드 이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나를 펀드의 회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펀드의 행정 업무만 맡겠다. 투자 자문은 웰링턴이 계속하면 된다. 이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동의했습니다. 1974년 9월 24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잭은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영국 해군 역사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798년 나일 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승리로 이끈 넬슨 제독의 기함 이름이 벵가드였습니다. 선두, 전이라는 뜻입니다. 벵가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벵가드는 처음부터 특이한 회사였습니다. 보통 펀드 운용사는 주주가 있고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냅니다. 그 이익이 운용사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사 자체를 소유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익이 따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다. 비용만 충당하면 된다. 남는 돈은 전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벵가드는 펀드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상호회사 구조로 설립됐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상호 뮤추얼 펀드였습니다. 하지만 웰링턴과의 합의 조건 때문에 벵가드는 직접 투자 자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 업무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잭에게는 제약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펀드를 만들면 어떨까? 잭의 1951년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게 답이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미 인덱스 투자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학자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197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이 판단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새뮤얼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는 해마다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시장 평균을 저비용으로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잭은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75년 잭은 펀드 이사회에 새로운 펀드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종목을 고르지 않고 500개 대형주 전체를 사서 보유하는 펀드. 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펀드. 이사회는 승인했습니다. 1976년 8월 31일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공개된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잭은 1억 5천만 달러를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인 돈은 1130만 달러였습니다. 목표의 8%도 안 됐습니다. 투자은행들은 펀드를 취소하라고 권했습니다. 잭은 거절했습니다. 업계의 조롱은 거셌습니다. 사람들은 이 펀드를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경쟁사 임원은 인덱스 펀드는 비미국적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가? 왜 평균에 만족하려 하는가? 그건 미국인의 정신이 아니다. 피델리티의 에드워드 존스는 평균적인 것에 만족하는 건 미국인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경쟁사 임원은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인덱스 펀드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잭은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평균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공정한 몫을 얻는 겁니다. 수수료와 비용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그 평균을 확실하게 가져다 줍니다. 펀드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1년 뒤에도 자산은 겨우 1,700만 달러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인덱스 펀드를 따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글의 바보짓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벵가드는 조용히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잭은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뱅가드의 모든 펀드에서 판매 수수료를 없앤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펀드는 로드라고 불리는 판매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펀드를 살 때 몇 퍼센트를 떼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뱅가드는 이걸 완전히 없앴습니다. 중개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없으면 펀드를 팔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뱅가드 펀드를 권하는 중개인이 사라졌습니다. 잭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찾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좋은 상품은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1982년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인덱스 펀드도 함께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잭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마다 데이터가 쌓였고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는 액티브 펀드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988년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펀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1990년대가 되자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채권 인덱스 펀드, 해외 주식 인덱스 펀드, 소형주 인덱스 펀드까지 라인업을 넓혔습니다. 1992년에는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S&P 500뿐 아니라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펀드였습니다. 1999년 포춘 매거진은 잭 보글을 20세기 투자 산업의 네거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같은 해 프린스턴 대학은 그에게 우드로 윌슨상을 수여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탁월한 공헌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타임 매거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잭을 포함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잭의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1살에 첫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1960년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이도 더 낳지 마세요. 40대까지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잭은 무시했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아이를 더 낳았고 스쿼시를 쳤습니다. 심장이 멈출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38살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정맥성 우심실 2형성증. 심장 오른쪽 근육이 지방과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언제든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심장마비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이사회 회의 직후 레딩 터미널 역에서 쓰러졌습니다. 모자가 굴러갔고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잭은 쓰러진 채로 말했습니다. 파올리행 2시 30분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구급대가 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잭은 운전사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28분 안에 갈 수 있겠어요? 구급차는 2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6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식 대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잭은 필라델피아의 하네만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증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28일 동안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잭은 일했습니다. 병실을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회의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환자가 회사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21일 드디어 심장이 왔습니다. 30살 기증자의 심장이었습니다. 두 명의 외과의 로인튼 모리스와 루이스 세뮤얼스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아이스 쿨러에 담긴 심장이 잭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식 심장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였습니다. 66살에 이식받은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잭은 23년을 더 살았습니다. 수술 후 잭은 뱅가드에 복귀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시니어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존 브레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브레넌은 회사를 확장하고 싶었고 잭은 벵가드의 본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1999년 벵가드 이사회는 잭에게 정년 퇴직을 요청했습니다. 70살이 됐으니 규정대로 물러나라는 거였습니다. 잭은 예외를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거절했습니다. 잭은 벵가드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해고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벵가드 캠퍼스 안에 보글 금융시장 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잭은 거기서 연구하고 글 쓰고 강연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도 계속 썼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대한 상식이라는 책은 투자 분야의 고전이 됐습니다. 충분함이라는 책에서는 돈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았습니다. 자본주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비판했습니다. 항로를 지켜라라는 책은 벵가드의 역사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자서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잭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졌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들의 보수는 터무니없이 높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도 잭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완전히 터무니없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청지기 정신과 신탁 의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의회에 불려가서 증언했고 언론에 나가서 주장했습니다. 잭은 업계에서 세인트 잭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잭, 찬사인 동시에 비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잭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말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비용을 낮춰라. 장기 투자해라.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단순하게 해라. 2017년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잭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동상을 세운다면 그 선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잭 보글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잭은 투자자들에게 초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캠페인에서 그는 투자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빼앗아가면서 큰 보상을 약속해온 매니저들이 벌어가는 돈의 극히 일부만 벌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훨씬 나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웅이고 제 영웅입니다.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잭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잭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잭은 30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투자의 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종교입니다. 성과를 냅니다. 벵가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990년 560억 달러였던 자산은 2006년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5조 달러, 그리고 지금은 11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회사가 됐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도 업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경쟁사들이 따라 만들었고 상장 지수 펀드라는 새로운 형태도 생겼습니다. 오늘날 인덱스 투자는 주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절약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 잭 보글 덕분에 투자자들이 아낀 수수료가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잭 본인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벵가드를 일반적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됐을 겁니다. 피델리티 회장의 재산은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잭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은 8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업계 기준으로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잭은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기부할 돈이 더 없다는 겁니다. 그는 수입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블레어 아카데미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린스턴 대학의 펠로십을 설립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기회를 준 곳들에 돌려줬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잭 보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 이브, 6명의 자녀, 12명의 손주, 6명의 증손주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암이었습니다. 심장은 끝까지 뛰었습니다. 이제 적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잭 보글이 평생 말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전체를 사고 오래 들고 있어라.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루하니까요. 옆에서 누가 테마주로 돈 벌었다고 하면 흔들립니다. 시장이 빠지면 무섭습니다.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976년에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1만 달러를 넣은 사람이 2019년까지 그냥 뒀다면 그 돈은 79만 달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종목 분석도 안 하고 매매 타이밍도 안 잡고 그냥 가만히 두기만 했습니다. 물론 43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폭락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때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팔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20% 손실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면서 10%만 빠져도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채권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잭도 최소 20%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연간 수수료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년 복리로 돌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 수수료를 내는 펀드와 0.1% 수수료를 내는 펀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30년 뒤에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수십 %입니다. 잭의 표현대로 하면 복리 수익의 기적은 복리 비용의 횡포에 압도당합니다. 수수료는 확실한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은 불확실하지만 수수료는 매년 확실하게 나갑니다.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잭은 시장에 있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맞추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그냥 계속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는 적립식 투자가 좋은 이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도 많고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총 보수가 연 0.1%대인 것도 많습니다. 잭 보글이 시작한 혁명의 혜택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잭의 아내 이브가 버몬트의 강에서 돌 하나를 주어서 그에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진해라 어쨌든. 잭은 그 문구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31살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도, 45살에 해고당했을 때도, 66살에 심장을 바꿨을 때도 그는 전진했습니다. 의사가 40대까지 살기 어렵다고 했을 때도, 어깨가 바보짓이라고 비웃었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빠져도 경제가 어려워도 어쨌든 전진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폭락장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지루하게 계속하는 겁니다. 잭은 89세까지 살면서 뱅가드가 11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시작한 인덱스 펀드 혁명이 투자의 표준이 되는 걸 봤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저비용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걸 봤습니다. 그게 잭 보글의 유산입니다.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 천재적인 종목 선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가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을 사고 비용을 줄이고 오래 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루합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는 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잭 보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세요. 투자 습관이었습니다.